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노후의 생활 모습 또 노후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생기는 감정이나 뭐 생각이나 이런 거를 그때그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말하자면 발산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마치 이 감정이나 생각이 홍어인 양 마음속에 꼭꼭 묻어두시고 그냥 혼자서 오래오래 삭히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선생님들은 어떤 유형이실까요? 제가 상담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뒤에 분처럼 혼자 삭히시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발산하시면서 표현하시면서 사시는 게 건강에 훨씬 더 좋거든요. 뭐든지 이제 안에 계속 담아두시면 이게 고착이 되기 때문에 나의 건강적인 측면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 함께 하시는 분들은 쬐끔한 생각이어도 그냥 나 하나 참으면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자연스럽게 표현할 때 꼭 이렇게 전투적으로 화가 난 듯한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부드럽게 그렇지만 내 생각이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훨씬 더 즐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사례 2편 중에 첫 번째 사례는 조금 무거웠던 사례예요. 어머님이 피해망상 증상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들, 며느리 이렇게 가족들을 많이 괴롭히시는 그런 할머니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 무거운 사례는 아니지만 조금 마음 아픈 사례예요. 할머님이 혼자 마음속으로만 표현 안 하시고 마음속으로만 좋아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속상한 마음을 저희에게 하소연하셨던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아들만 둘이 있으신 집이고요. 큰 아드님이 상담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아드님이 상담을 받기로 결정을 하시기까지 상당히 큰 용기와 오랜 시간 동안의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이거를 우리 집안 일인데 밖에 누구에게 이렇게 상담일지라도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는 게 옳을지, 또 상담이라고는 하지만 어머님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신 끝에 진짜 어렵게 상담을 의뢰하신 사례예요. 어머님이 지금 일단은 혼자 살고 계세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혼자가 아니라 손주랑 같이 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배우자는 없으시고 어머님이 그렇게 생활하고 계시는데 피해망상증이 심하시대요. 근데 우리 피해망상증이 어떤 병인가 하면은요, 피해망상증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참 여러 종류의 질병들이 있기는 한데, 피해망상증 있는 분들은요,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제가 그냥 멀쩡해 보여도 제가 피해망상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요, 어머 그래요? 라고 놀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엔 지장이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제목 그대로 피해에 대한 망상이잖아요. 피해는 우리가 피해를 받는다, 피해를 본다 할 때 그 피해고요. 망상이라는 병은 뭐냐면 실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틀린 생각, 실제 사실과 다른 생각을 그게 맞다라고 매번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아닌 것도 그게 맞다고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걸로 내 머릿속에는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틀린 사고를 하시는데 그걸 매일매일 하시다 보니까 진짜 그렇다라고 믿는 건데 그게 뭐냐면 남들이 나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합해서 피해망상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피해망상증은요, 주위 사람들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변에서 몰래 이렇게 탐색하고 있다가 언제든 나에게 피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머니는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한테 피해를 주려고 지금 숨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피해망상증 있는 분들은 타인에 대해서 의심이 강하고요. 적개심이 강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아, 나를 해칠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적대적이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님이 지금 그런 증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머님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시죠. 나는 아니다예요. 근데 아들들이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시지만 어머니는 아니다. 내가 왜? 너희가 잘못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더 커지는 거죠. 어머님의 피해망상 증상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가 하면은요. 일단은 전제 조건은 이 아들 둘이요. 굉장한 효자예요. 어려서부터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굉장한 효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머니, 어머님 마음속에는 이 아들들은 옛날처럼 나한테만 극진히 잘해야 되는 아들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큰아들이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하니까 그 부부간에 좋게 지내는 화목한 모습을 보면 할머니가 그걸 견디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싫다, 며느리도 싫다, 싫다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저들이,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해치려고 늘 궁리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전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 생각을 초반에는 하면서도 그렇게 강하게 어떤 행동적인 대응은 하지 않으셨는데 그 생각이 거듭되고 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이제는 대책을 마련하시기 시작해요.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해치기 위해서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러니 나도 그들에 대항해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때때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내요. 그리고 전화도 하세요. 근데 문자 보내거나 전화를 하실 때 그 내용은 뭐냐면 욕설을 퍼부으세요. 니들 지금 나를 어떻게 해치려고 모략을 하고 있지? 이런 욕. 그리고 며칠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문자로 이렇게 쓰신대요. 내가 죽었다는 부고장을 받아야지 너희들이 여기 한번 올 거지? 이렇게 쓰신대요. 근데 그 문자나 전화가요, 시간을 가리지 않아요. 근데 주로는 낮 시간에는 잘 안 보내세요. 왜냐하면 낮 시간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있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 할머니가 불만스러운 건 아들과 며느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게 불만스러운 거예요. 나한테 잘해야 되는데 저 며느리하고 잘 지내니까 이게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로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와 있는 저녁 시간대에 전화를 하신다거나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신다거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큰아들이 결혼 4년 만에 이혼을 당합니다. 견디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며느리가. 근데 그 결혼 생활 중에 아이가 있죠. 근데 이제 아이도 있는데 이혼을 했어요. 거의 큰 며느리는 거의 도망가다시피 갔대요. 아이도 남편도 다 싫다 하고 도망가다시피 가놓으니까 이 아들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아이를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머님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 큰아들이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할 때에도 아이는 그냥 그 집에서 계속 살아왔으니까 그 집에서 살고 재혼을 해서 근처에서 살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아이를 맡겨놨으니까 자주 찾아봐야 되잖아요. 아이 때문에라도 이제 자주 들르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할머니의 피해망상증은 점점 더 강도가 심해져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렇게 아이 하나랑 할머니랑 사는 집인데요. 집에 저는 개인 집에 개인이 이렇게 설치해 놓는 거는 참 드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도 아니에요. 이게 한참 전에 사례인데 집에 CCTV를 다 설치를 해놔요. CCTV를 설치하신 이유를 들어봤더니요. 내가 볼일 보러 집 밖으로 나가면 그 시간에 아들과 며느리가 와서 내가 먹는 김치, 내가 먹는 물에다가 독약을 타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야 된다. 증거를 잡아야 된다 생각하셔서 그 이유예요. CCTV 설치해 놓은 이유가. 그래서 CCTV를 설치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외출했다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안방에 TV로 달려가셔서 TV를 먼저 켜세요. 열심히 보시는 거예요. 나 나갔다 온 사이에 촬영된 거를 보시면서
누가 들어왔다 갔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누가 들어왔다 간 사람이 없어요, 화면에. 그래도 할머니는 왔다 갔다라고 주장을 하셔요. 그래서 김치도 드시지 않고 외출했다 들어오시면 김치, 물 이런 거 다 쏟아 부으세요. 누가 약 타놓고 갔다는 거죠. 그 누가는 아들과 며느리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아들과 며느리가 받아들이고 견디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도 왜 효자고 착하다 그랬잖아요. 크게 이렇게 반항을 하거나 이렇게 액션을 취하지 않으니까 할머니의 이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결혼해서 살고 있는 둘째 아들에게도 요즘은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욕설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이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요, 언제까지 하고 그때부터는 괜찮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들 입장에서도. 근데 끝이 보이지 않죠. 끝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더더군다나 끝이 보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지날수록 강도가 더 심해지니까 아들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근데 두 아들 다 가까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고 지금까지도 효자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왔지만 이거는 우리가 힘들어서라기보다 그렇게 하시는 어머니도 되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근데 어머니가 스스로는 병원을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의 동의하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병원으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담을 해오신 사례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저희가 일단은 이게요, 상담이라는 게 이쪽 가서 들으면 이쪽 말이 맞고요, 저쪽 가서 들으면 저쪽 말이 맞아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상담을 해봤어야 돼요. 그래서 할머니를 이제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눴는데 저희가 들었던 것보다 상태는 훨씬 더 심각했어요. 집에 CCTV만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창문이 됐든 문이 됐든 1cm만 열려도 소리 나는 거 있죠. 경보음 울리는 거. 그것도 다 설치해 놓으셨어요. 집의 출입구는 문은 하나라고 해도요. 창문은요. 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욕실에도 있고 참 많은데 다 설치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누군가 침입을 해서 나를 해칠 거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신 거고 이 할머니랑 이제 같이 길을 걸어 봤는데요. 이 피해망상증 있으신 분들의 그 특징, 행동적인 특징이요. 길을 쭉 걸어가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누가 나를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2, 3m 걸어가다가 또 2, 3m 걸어가다가 이렇게 쭉 걸어가지 못하세요. 그래서 아드님들은 워낙 효자이고 어머니이고 하기 때문에 저하고 상담하실 때 아드님들이 표현하신 것보다 어머님의 상태는 훨씬 더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어머니는 아직도 본인이 뭐 피해망상증? 나는 그런 말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분명히 아들과 며느리가 와서 김치에다가 약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고요. 그 할머니랑 제가 상담할 때 옆에 손주가 있었어요. 근데 손주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너도 봤지? 근데 손주는요. 그 상황에서 봤다고 대답을 해요. 할머니가 이런 할머니라는 거를 몇 년 동안 손주는 그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할머니 말에 동조하는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의 사례는 문제가 한 가지가 아니라 노인 문제, 또 정신과적 문제, 그리고 아동에 대한 문제, 가족 전체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혼합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입을 이제 시작을 했고 할머니하고 오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개입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할머니하고 만나서 상담을 해드리고 좀 지지적으로 이렇게 말씀도 나눠드리고 따뜻하게 대해드리고 왜냐하면 아들을 뺏겼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시니까 저희가 그 역할을 대신해서 메꿔드릴 수 있다면 할머니의 상태가 조금 호전될 수 있지 않을까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달 정도 상담을 해본 결과 할머니의 이 생각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드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한 끝에 할머니를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병원을 알아봐 드렸고요. 그쪽으로 입원을 하실 수 있도록 행정처리라든가 이런 걸 도움을 드렸어요. 문제는 이제 할머니가 그걸 받아들이시기가 어려우셔서 약간은 이제 병원 쪽에서 오셔서 적극적으로 할머니하고 의논도 하시고 이게 필요하다. 할머니 몇 달 치료받고 나오시면 훨씬 마음적으로도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잘 설득을 해서 할머니가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 어떤 문제는 상담으로 치료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 있고요. 지금 문제는 상담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정신과적인 치료도 함께 들어가야 되고요. 입원해서 그런 어떤 전문적인 의료 치료가 함께 제공돼야 되는 그런 사례였던 것 같아요. 아드님들은요, 어머님 병원에 입원하시는 날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아드님들로서는 상담 받으러 오는 것도 처음에는 이게 마음의 문을 못 열었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뭐 썩 내켜서 본인이 가겠다 해서 가시는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서 저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느껴졌는데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마음 아프지만 몇 달 거기서 지내시면 처음에 일주일이 고비지 그거 지나고 나면 어머님도 스스로가 오히려 지금이 마음이 편하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다. 그 다음부터는 치료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 몇 달 후에 돌아오신 다음에 가족분들도 어머니도 편안하게 그때부터는 다른 가족들, 여느 가족들처럼 화기애애하게 화목하게 지내실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관건은 할머니 퇴원 후의 모습이에요. 퇴원해서 돌아오셨을 때 사실 좀 서먹서먹하거나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할머니가 원해서 입원하신 게 아니라 아들들이 원해서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입원을 하신 거잖아요. 억지로 가야 된다 하니까 마지못해 가신 거기 때문에 처음에 만났을 때 몇 달 후에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그때 좀 과장될지라도 좀 큰 애정을 어머님한테 보여주셔서 어머니 우리가 이렇게 두 팔 벌려서 환영한다고. 어머니 이 모습이 우리 어릴 때 자랄 때 봤던 그 엄마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우린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반겨서 맞이해 주신다면 그 퇴원 이후의 생활은 가족들이 진짜 그냥 우리 행복이라는 단어 얘기하는 것처럼 행복하게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또 하나 남아있는 숙제는 그 아이의 문제였어요. 아들이 재혼을 했고 재혼하기 전부터 이 집에 있었기 때문에 재혼할 때도 아이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두 분이 새 출발을 하셨는데 아이를 생각한다면 할머니에게 아직은 우리가 이제 신체적인 질병으로 치면 퇴원해서 돌아오신다 해도 온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닐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겨두기보다는 이제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 품에서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좀 바꿔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했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건 자연스러울 수 있었던 게 할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기 때문에 아이 혼자잖아요. 그럼 보호자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 병원에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엄마 아빠가 키워야 되겠죠. 근데 퇴원하고 나서도 그냥 이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요 몇 달 동안 아이가 부모 품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주세요. 도움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요즘 아동학대 얘기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이를 피해망상 있는 할머니 손에서 계속 크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모님이 근처에 사는데 그거 자체도 방임학대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조치를 해서 부모님과 큰아들 내외가 아이도 맡아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했던 사례고요. 몇 달 후에 할머니 돌아오시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아드님 상담보다는 제가 할머님 만나서 상담해드리는 역할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주 찾아뵙고 할머니가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좀 무거운 사례였는데요. 함께 하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저희 어머님은요, 저에게 뭐라고 하시지는 않는데 가끔씩 친구분 만나보시면은 제 흉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어머님께 들었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얘기를 못 들은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머님은 여기 지금 우리 이번 주제가 피해망상증이었는데 어머님은 피해망상까지는 그런 거는 아니시지만 밖에 나가서 며느님 흉을 보신다는 얘기시죠? 밖에 나가서 며느님 흉 보지 않나요? 어떠세요? 근데 이게요, 선생님은 그 얘기를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상담 받다 보면은요, 할머니들, 어머님들은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서 며느리 흉 봐요. 근데 며느리들은 안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며느리들도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면요, 시어머니 흉 봐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두 분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여기 선생님 계시지만 남자분들도 밖에 나가서 친구분들 만나잖아요. 그럼 와이프 흉도 봐요. 다 봐요. 다 보는데 문제는 흉 본 게 거기서 그냥 소멸이 돼야죠. 그게 전해져서 다시 돌고 돌아서 내 귀로 들려오면 사실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그렇죠. 거기서 끝내야 되죠.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서 누구 흉 보는 거 있잖아요. 가족 흉 보는 거. 물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고 그냥 발산하고 끝내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는 며느리 대할 때 다시 또 좋은 감정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며느리들이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임을 가지면 그 여러 얘기할 때 얘기하는 끝에 시댁 얘기 나오거든요. 남편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흉을 봐요. 흉을 보고 이제 다음번에 만나자 하고 헤어져요. 헤어지면서 나오면서 저기서 그 트럭에서 옥수수 찌고 있으니까 그걸 사드래요. 그랬더니 너 그거 좋아해? 그랬더니 아니 나 말고 우리 어머니가 좋아해요. 그러면서 그걸 사가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야 너 한 가지만 해. 흉을 보든가 그걸 사가지 말든가 해야지. 흉은 흉대로 봐놓고 그 어머니 좋아한다고 그걸 사갈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지금 드린 말씀에서 뭐를 느낄 수 있냐면요. 흉 본 거는요. 진짜 싫다가 아니에요. 진짜 싫으면 같이 안 살아요. 진짜 싫어서 흉 본 게 아니라 그냥 스트레스 해소 정도? 네, 그 정도 얘기를 한 거고 그거는 정이에요. 정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흉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나와서 옥수수 사가는 거요? 그것도 정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그 옥수수 사가게 안 되거든요. 근데 옥수수를 보는 순간 왜 어머니 생각이 났냐 이거예요. 정이 들었던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디 밖에 나가서 가족 흉 보는 거 지금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서 내 그 아들, 딸 흉 안 본 적, 안 보시나요? 한 번도? 본 적 있죠?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예. 근데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 우리 고부 갈등이라고 하죠. 고부 사이가 됐든 아니면 장모님과 사위가 됐든 또는 아니면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든지. 가족 관계에서는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대화가 많아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대화가 많이 평소에 이루어지면은요, 어머님이 우리 선생님, 그러니까 며느리에게 서운한 게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기보다는 직접 대놓고 얘기하세요. 야, 너 전번에 그런 거 나 좀 섭섭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해도 싸움이 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평소에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야, 너 어제 그거 내가 서운했다 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토라지게 되거든요. 관계가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에는 항상 대화를 수시로 많이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오죽하면 이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그 프로에도 그런 프로가 있었잖아요. 대화가 필요해. 대화 안 하고 계속 밥만 먹는 그런 가정 모습 보실, 그게 과장된 게 아니라 그 모습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대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대화를 많이 하래. 우리 대화해봅시다. 하고 식탁에 딱 앉았어요. 할 얘기가 없죠. 할 얘기가 있으려면 평소에 공통된 관심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좋다고 하는 대화를 많이 하시기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 뭘 하시냐면 우리가 함께 하는 어떤 노력이 필요해요. 아주 작은 거부터. TV를 보신다? 어느 채널 하나는 상대방이 좋아해서 즐겨보는 채널을 내가 같이 봐주는 노력, 이런 노력 필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드라마나 뭐 스포츠도 좋고 음악 프로그램도 좋고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 나누는 것만 해도요, 1시간 이상 얘기해요. 왜냐면 각자의 생각이 다르니까. 나는 저 사람이랑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연결되는 거야? 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보시는 프로 중에는 저는 우리 시니어 TV 프로그램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우리 시니어 TV 저 자주 보는데요. 보다 보면 유익한 내용들도 많고 또 유익하기도 하지만 신나는 내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선생님 노래 지도해 주시는 그런 프로 같이 보시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대화거리가 되는 거예요. 대화를 많이 하시면 좋다고는 했는데 대화의 주제나 소재를 찾으셔야죠. 또는 취미생활을 같은 걸 하시는 것도 아주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오랫동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대화를 많이 하시라는 얘기가 좋은 얘기만 많이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또 뭐 정말 누가 들어도 쓸데없을 것 같은 얘기, 아니 뭔 그런 얘기까지 해, 시덥지 않게 하는 그런 얘기들조차도 대화의 양이 일단 많아지면은요, 그 가운데에 서운한 얘기 하나쯤 해도요 그렇게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대화의 양이 되게 적은데 서운한 얘기 하나 했죠? 그러면 데미지가 커요. 피해가 커요. 그래서 어머님이 어디 가서 내 흉을 본 거를 지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으셨잖아요. 일단 그 얘기를 어머님한테 내가 그 흉 본 걸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그거보다는 이걸 먼저 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어머님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려는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집에 가시면 우리 어머니가 무슨 프로그램을 주로 즐겨 보시는지를 한번 이렇게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난히 저 드라마를 좋아하셔요. 그러면 슬쩍 옆에 가서 앉아서 그냥 무심한 듯이 같이 보세요. 같이 보시다가 그냥 정말 이번에도 무심한 듯이 한마디씩만 툭툭 하세요. 어머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따로 떨어져 살아요? 이런 얘기들 한 번씩 하시다 보면 나는 잘 모르고 어머니는 그걸 오래 봐왔기 때문에 막 설교를 해주세요. 아 저렇게 돼서 저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때부터 대화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생님이 다가가서 노력하는 모습으로 먼저 그렇게 시도를 하신다면 대화의 양이 많아질 거고요. 그러면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어머니 누구한테 제 흉 이렇게 보셨다면서 나 그거 들었어요. 근데 웃고 말았지. 이렇게 약간 농담처럼 유쾌하게 하시면 어머니도 겸연쩍어 하시면서 야 너 그거 너까지 들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다음부터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또는 야 얘가 이렇게 다른 사람 통해서 내가 흉 본 걸 듣고도 웃으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네? 아, 이 정도면 내가 서운한 거 있으면 굳이 밖에 나가서 얘기할 필요 없네. 며느리한테 직접 얘기하는 게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드셔요. 그래서 대화의 양을 늘리시고 자유롭게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서로 허심탄회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시면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은 말끔하게 해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소 좀 어두운 주제였는데 그래도 어머님이 피해망상증이신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시는 거를 마지막에는 동의를 해주셔서 일단락은 잘 해결이 됐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